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건희 여사 사건 수사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은 호주와 남아공 정상은 만났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한미 정상회담은 불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기 귀국 이유에 대해 이스라엘, 이란 휴전 논의 때문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큰 일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으로 가동 준비에 들어간 이른바 3대 특검이 수사 실무를 담당할 특검보 인선을 곧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먼저 특검보를 추천한 김건희 특검의 민중기 특별검사는 김 여사를 대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김건희 특검 사무실은 서울 광화문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고 이르면 다음 주 수사가 시작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고등검찰청 안에 사무실을 마련한 내란 특검은 파견 검사들이 출근해 사실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현지호 기자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김건희 특검은 3대 특검 중 가장 먼저 특검보를 추천하며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 특검은 오늘 출근길에서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어느 시기일지는 모르지만 조사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 205명 인력으로 꾸려질 김건희 특검은 서울 광화문에 있는 대형 건물에 사무실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모델링 공사 중인 건물 일부 층을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르면 다음 주 사용 여부가 확정될 전망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 건물에 김건희 특검 사무실이 꾸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는 리모델링 공사 막바지 단계라 이렇게 출입이 통제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두 특검도 준비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는 대검찰청에 검사 파견을 요청한 데 이어 대통령실에 박억수, 김영수 변호사 등 특검보 후보 8명을 추천했습니다. 사무실은 서울고검 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사무실을 일부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파견 검사들은 첫 출근에 자료를 검토하는 등 사실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최혜병 특검도 군 법무관 출신 류관석 변호사를 포함해 특검보 명단을 추려 대통령실에 임명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시기 심우정 검찰총장이 비화폰을 이용해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통화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는데요.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가 검찰 출장 조사를 앞두고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정황이 나오면서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출장 조사를 보름가량 앞둔 시점, 김 여사가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통화를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7월 3일 오후 4시 8분쯤 김 여사가 비화폰으로 김 전 수석에게 전화를 걸어 18분가량 통화했고 잠시 뒤인 오후 4시 29분, 이번엔 김 전 수석이 김 여사에게 전화를 걸어 15분 58초 동안 통화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김 여사의 직접적인 비화폰 통화 내역이 알려진 건 처음입니다.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도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정황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본격화되고 김 여사 무혐의 처분 일주일 전 두 사람은 이틀에 걸쳐 약 20여 분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수사 관련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지만 김 여사의 비화폰 통화 내역까지 알려지면서 대통령실이 민정수석실을 통해 수사에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곧 출범할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민중기 특검은 말을 아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비화폰을 사용한 걸로 드러났는데 이 부분도 수사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을까요? 그건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비화폰을 10번도 쓰지 않았다며 국정 관여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3대 특검이 인선 작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와 검찰총장, 민정수석의 비화폰 통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비화폰 통화 내역도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조팀 이혁재 기자와 함께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김주현 전 민정수석의 비화폰 사용 기록이 논란인데 김건희 여사는 물론 심우정 검찰총장도 특검 수사 대상이 될까요? 네,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는 물론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할 심우정 검찰총장이 비화폰을 지급받은 것도 문제인데 김주현 전 수석과 통화를 한 시점은 더 문제입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출장 조사를 앞둔 시점에서 통화가 이뤄졌는데요. 이 출장 조사가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의 보고 없이 이뤄져 이창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의 갈등으로 번지기까지 했었죠. 심지어 두 사건 모두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면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냐는 비판에도 직면해야 했습니다. 심 총장 통화는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본격화될 때이고요. 두 통화 모두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 이뤄졌고 이후 수사 결과가 납득할 수 있느냐는 비판을 마주했던 만큼 해당 통화가 수사와 관련된 통화가 아니었겠느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호처가 수사기관에 협조하기 시작하면서 이 비화폰 서버 기록 등을 이미 제출한 상황인데요. 특검에서 이 자료를 받는다면 수사를 착수할 수 있는 기반은 확보하게 되는 셈입니다. 네, 결국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지금 병원에 입원한 상태잖아요. 네, 맞습니다. 김 여사의 병세가 지속된다면 소환 조사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 여사는 우울증 등을 이유로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의 피의자를 소환 조사하는 게 쉽지만은 않다는 게 검찰 안팎의 의견입니다. 의사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하면 조사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 건데요. 다만 특검이 구성되는 데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그때까지 김 여사의 병세가 호전될 가능성도 있고요. 특검이 김 여사에게 불리한 진술들을 확보하기 시작하면 김 여사 측이 혐의 소명을 위해서라도 소환을 미룰 수 없을 것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내란이나 최혜병 특검보다 다뤄야 할 게 많아 보이는데요. 예, 보시는 것처럼 가장 많은 16개 의혹에 대해 들여다봐야 하는 김건희 특검은 부담감이 커 보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비위 의혹 등 수사할 게 많습니다. 양평고속도로 인허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수사를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수준입니다. 내란 특검의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있을 정도로 수사가 많이 진전돼 있고요. 최혜병 수사도 살펴보면 공수처에서 상당 기간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전방위 수사를 벌여야 하는 김건희 특검 수사에 관심이 쏠립니다. 그럼에도 수사 결과를 먼저 발표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면서요. 예, 법조계에서 가장 먼저 수사 실적을 보일 특검이 김건희 특검이다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과 관련해서 법리 판단만 남겨뒀다는 분석이 많았던 만큼 도이치 사건 처분을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민중기 특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출신이었다는 점도 법리 판단 영역에서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법조팀 이혁재 기자였습니다.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 집중 포화를 퍼붓고 있습니다. 비화폰 통화 의혹에 대해 특검 수사를 촉구한 데 이어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조사해달라며 심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검찰개혁을 향한 힘 빼기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비화폰으로 통화한 경위에 의혹을 제기하며 심 총장에 대한 특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비화폰을 가질 대상인가요? 도대체 왜 비화폰을 갖고 통화를 했는지, 그리고 여기에 어떤 수사 외압의 의혹이 있었는지. 그러면서 검찰총장과 민정수석이 통화한 자체가 국정농단이라며 심 총장의 즉각 사퇴도 요구했습니다. 또 민주당 내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비리 진상조사단은 심 총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철희 주일대사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누구나가 다 의혹과 의심을 가질 만한 여러 가지 특혜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공수처가 잘 수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심 총장의 자녀가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또 심 씨가 국립외교원 퇴직 후 외교부에 지원할 당시
외교부가 당초 경제 분야 석사 학위자를 대상으로 채용을 진행했다가 추후 심 씨가 전공한 국제정치 분야로 응시 자격을 변경해 최종 합격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3대 특검 출범과 함께 심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을 가하며 검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첫 외교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양자회담에 이어 환영 만찬까지 바쁜 일정을 소화했는데 자세한 분위기 캐나다 현지에 있는 송주영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송 기자, 오늘 이 대통령 일정 어땠습니까? 네, 본격적인 다자 외교에 앞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호주 정상과 잇따라 양자회담을 했습니다. 두 국가 모두 G7 회원국이 아닌 우리나라와 같은 초청국입니다. 오후에 이어진 초청국 대상 환영 만찬에서 이 대통령은 호주,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상 등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또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이 대단하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특히 유엔 사무총장이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는 김혜경 여사가 함께 참석했습니다. 한복을 입은 모습에 사진 찍기를 요청하는 사람이 꽤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내일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양자회담이 있지 않겠느냐 전망도 있었는데 아쉽게 결국 불발됐다고요.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갑자기 일찍 귀국하면서 G7에서의 한미 정상회담은 물 건너갔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예상 못했던 돌발 상황이었는데요. 위성락 대통령 국가모실장은 미국 측에서 양해를 구하는 연락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라는 긴박한 변수가 있는 만큼 외교적 결례는 아니라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 반응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무산이 됐고 그럼 이시바 일본 총리와의 만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한미 정상회담 불발로 이시바 일본 총리와의 양자회담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는데요. 내일 오후에 한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과는 과거사 문제를 때려야 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과거사 문제의 이견을 좁히고 현재와 미래의 협력 분야를 넓히는 방향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이 대통령은 G7 회원국과 초청국까지 포함한 확대 세션에 참석합니다. 이 자리에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AI 에너지 연계 등에 대해 두 차례 발언을 하면서 실용외교 행보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캐나다 캘거리에서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캐나다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깜짝 기자간담회를 열어 다양한 질문과 답변이 오갔습니다. 김혜경 여사도 참여했는데 이 대통령은 임기 시작보다 끝날 때 지지율이 높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캐나다 현지에서 선한빛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태운 공군 1호기가 이륙한 지 1시간쯤 지났을 무렵 이 대통령이 연녹색 정장 차림의 김혜경 여사와 함께 기자단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위해 나온 겁니다. 기자단 좌석 앞쪽에 마련된 단상 앞에 나선 이 대통령은 약 17분간 간담회를 이어갔고 김 여사도 끝날 때까지 함께했습니다. 우리 기자분들 너무 불편할 것 같은데 불편하지 않으세요? 좀 기자분 의자 좀 넓게 해드렸어야 되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 성사 가능성이 있었던 만큼 첫 질문은 관세 협상에 대한 것이었는데 이 대통령은 서로에게 이익이 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외교라고 하는 게 또 한쪽에만 이익이 되고 다른 쪽은 손해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첫 국정 지지율이 58.6%를 기록한 것에 만족하는지에 대해선 결과로 보여주겠다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목표치를 정하는 건 무의미하고 출발 때보다는 마칠 때 더 높아졌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 이 대통령은 기자들을 향해 중간중간 유머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저번에 우리 MBC는 쫓겨났다가 이번에 다시 복귀한 겁니다. 좀 조심하시지.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참석을 결심한 배경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정상화됐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캘거리에서 MBN 뉴스 선남이십니다. G7 정상회의 소식은 대통령실 출입하는 표선우 기자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표 기자, 앞서 기사에 또 봤는데 가장 관심이 컸던 일정이 한미 정상회담이었는데 좀 다소 아쉬워요. 네, 한마디로 중동 전쟁에 불똥 튀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회담 취소,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아침 8시 반쯤 넘어서였죠.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귀국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두 번째 공식 일정이었던 한 호주 정상회담 후 리셉션 중이었거든요. 네. 그야말로 도착해서 이제 막 발을 떼려고 하는 찰나에 이번 G7의 가장 큰 의의였던 한미 회담 시작도 해보기 전에 끝난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을 의도적으로 패싱했다 혹은 한국만 건너뛰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통령실도 이 점을 부각합니다. 지금은 추가 한미 정상통화를 따로 하지 못할 정도로 미국의 상황이 다급하고 미국이 양해를 구했다는 점도 강조했죠. 원래 다자계기에 이런 일들이 간간 있긴 한데 아마 이스라엘, 이란 군사적 충돌 문제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미 측으로부터는 그런 상황이 생긴 언저리에 저희한테 양해를 구하는 연락이 왔었습니다. 한미 회담만 무산된 게 아니라고도 강조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국과 호주의 만남도 불발됐다면서 미국의 조규기구 소식을 함께 접한 호주 총리와 이 대통령이 관련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같은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네, 그럼 다음 한미 정상회담 언제쯤 예상됩니까? 네, 오는 24일이죠.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가 유력하게 관측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계획대로라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밤 늦게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거든요. 대통령실 확인 결과 이 대통령 G7 이후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 들릴 가능성 현재까지는 없다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의 나토 참석이 유력한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나토 전에 방미할 가능성도 작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가장 빠른 다음 시기를 찾겠다면서 구체적으로 나토에 참석한다면 나토에서 만날 공산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이 대통령도 실무진의 판단에 그렇게 하라고 동의했다고 하고요. 미국과의 관세 협상 유예 오는 7월 8일 종료됩니다. 결국 나토에서 만나냐 만나지 못하느냐가 문제 해결의 관건이 되는 셈입니다. 네,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 시간이 비계됐는데 다른 국가들, 특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도 있습니까? 현재로서는요, 가능성이 좀 작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우크라이나와 따로 준비하고 있는 건 없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다자회담 특성상 가변성은 있다면서 가능성 열어뒀습니다.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가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들과 시간을 조율해 만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순방에서 돌아오면 그동안 미뤄졌던 장관 후보자 발표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MBN 취재 결과 정동영 의원이 새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은 역할을 맡게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푸는 해결사 역할을 맡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이 내용은 이성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통일부 장관으로 정동영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정 의원은 통일부 장관으로 입각이 확정돼 발표만 남겨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면 모레부터 내각 명단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전망입니다. 남북관계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발표 이후 경색된 상태입니다. 이를 풀기 위해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 겸 국가안전보장이사회 NSC 상임위원장을 맡았던 정 의원과 NSC 사무차장을 했던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가 투입됐다는 분석입니다. 생사가 확인된 이산 가족은 화면을 통해서라도 서로 안부를 주고받고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면 김정일 위원장은 매우 흥미있고 흥분이 되는 제안이다. 이 밖에 외교부 장관의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국방부 장관의 안규백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의 장기화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북러 유착 강화 등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이 대통령의 실용 외교를 주도할
외교안보 라인의 윤곽이 곧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성식입니다. 정치권 소식 이어갑니다. 국민의힘이 또다시 친윤계 원내대표를 택한 가운데 보수 진영 유력 인사들이 다시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에 쓴소리를 해왔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오늘 귀국했고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혁신안으로 당내 주류와 맞서던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만나 격려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친윤계 최대 외곽 조직 대표를 찾았습니다. 보수 재편을 두고 파장이 예상됩니다. 정태진 기자입니다. 정계 은퇴를 선언하며 미국 하와이로 향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38일 만에 입국장으로 들어옵니다. 친정이던 국민의힘을 향해 위헌정당으로 해산될 것, 사이비 보수 청산이라며 비난했던 홍 전 시장은 귀국하자마자 나라의 안정을 강조하면서도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나라가 조속히 좀 안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새 정부 출범을 했는데 새 정부가 좀 정치보복을 하지 말고 대선에 지면 위헌정당으로 정당 해산 청구를 당할 것이다. 나라를 위해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했던 시간이라 밝힌 홍 전 시장이 신당을 창당할 가능성은 낮지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과 함께 어떤 형태로든 보수 재편 시도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15일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의원과 저녁을 함께하는 등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중심이 돼 보수를 개혁해달라, 이준석 의원과도 힘을 합쳐 보수 진영을 바꿔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도 누군가가 나서서 국민의힘이 개혁의 틀을 잡아야 하지 않겠냐 정도의 공감대를. 한동훈 전 대표도 최근 옛 친윤 외곽 조직의 핵심 인사와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핵심 인사는 한 전 대표에게 보수의 희망은 한동훈뿐이라며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야권의 정치 구도 재편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당 혁신안을 두고 주도권 싸움이 시작되면서 또다시 갈등이 격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최근 양당의 원내대표 선출이 끝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추경이나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협치 제스처로 해석되지만 정작 양당의 지도부끼리 먼저 만난 자리에선 날선 신경전이 오갔습니다. 보도에 강영호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양당 원내대표를 향해 오찬회동을 제안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과 접견한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경 원내대표는 정치 회복을 위한 오찬을 초청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일정은 이제 협의가 돼야 되는데 아마도 지금 나토 참석 여부가 지금 미정이잖아요. 그게 만약에 참석하게 되면 그 이유가 될 것이다. 추경을 비롯한 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야당의 협조를 구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진행된 여야 지도부 간 첫 상견례 자리는 화기애애한 초반 분위기와 달리 뼈있는 말이 오갔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김 직무대행을 향해 추경과 상법 개정안, 사법체계 개편 법안 등을 나열하며 조목조목 비판한 겁니다. 입법의 이름을 빌린 권력 장악입니다. 특히 대통령 기소를 막는 조항, 대법관을 늘리는 사안에 대해 국민은 이미 이것을 방탄 입법으로 보고 계십니다. 언중유골이 있던데 그 말씀에 대해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저희가 토론하고 합의점을 찾고 협의하라고 정치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공석인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도 여야의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양당 원내대표는 매주 한 차례 회동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야가 진통 끝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간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금전거래 의혹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총공세에 나섰지만 김 후보자는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 내용은 김현 기자입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손을 잡고 회의실로 들어서는 송원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잠시 송 원내대표는
곧바로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향해 비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새 정부 인사가 국무총리 내정부터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만은 많은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결격 사유를 제시하면서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오늘부터 국민 여러분들과 직접 소통하는 국민청문회를 운영합니다. 총리 후보자는 스스로 거취를 정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당의 총공세에도 김민석 후보자는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답할 것이고 청문회를 통과해 갈 것입니다. 그동안 청문회 일정을 두고 대립해온 여야는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4일과 25일 두 차례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교전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모두가 즉시 테헤란을 떠나야 한다. 이란의 대피 권고를 한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일정도 접고 돌연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길 바란다며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이한나 기자입니다.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만찬이 끝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정을 하루 단축해 급히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Well, I have to be back. Very important. I want to just. I wish I could stay for tomorrow, but they understand. This is big. 조기 귀국 사유에 관심이 쏠리자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상황과 관련해 중요한 문제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논의로 귀국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언급했는데 귀국행 비행기에서 기자와 만나 이란 핵 문제의 진정한 종식을 원한다며 미국 중동 특사나 벤스 부통령을 이란에 파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누차 핵협상 타결에 자신감을 보여왔고 외신들도 이란이 핵협상 재개를 원한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외교적 노력이 불발될 경우 전쟁에 직접 개입할 우려도 제기되는데 이란 핵시설에 벙커버스터를 투하할 상황도 염두에 두고 작전을 수립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민들에게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즉시 떠나라며 소개령을 내린 상황에서 백악관에 복귀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양측의 무력 충돌이 갈수록 격화되면서 방송국마저 공습 대상이 됐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이 폭격을 당해 생방송 도중 앵커가 긴급 대피하는 장면이 그대로 전파를 탔는데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 최고 지도자의 제거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이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 국영방송 앵커가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는 순간 폭발음이 들렸지만 침착하게 진행을 이어갑니다. با ما همراه هستید آنچه که ملاحظه می‌کنید تجاوز رژیم صهیونیستی به خاک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و منطقه صدا و سیما 스튜디오 위에 직격탄을 맞은 듯 방송을 이어가기 어려울 정도가 되자 앵커는 서둘러 대피했는데 이 장면이 실시간으로 방송됐습니다. 폭격당한 방송사의 기자는 불꽃에 휩싸인 채 연기를 내뿜는 건물을 배경으로 이스라엘을 비판했습니다. گفته بودن تخلیه کنیم منطقه اسرائیل اما همه تا آخرین لحظه وایسن تا تصویر اقتدار ایران رو به جهان نشون بدن. 이스라엘군은 이란 국영 방송사 폭격 1시간 전에 민간인이 대피할 수 있도록 SNS에 폭격 경고를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테헤란 비행장에 머물러 있던 이란 전투기 2대는 이스라엘 전투기에 의해 무력화됐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공습 후 처음 열린 기자회견에서 군사작전의 목표를 이란의 정권 교체와 핵개발 포기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제거와 갈등이 종식될 때까지 전쟁을 끝내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It's not going to escalate the conflict. It's going to end the conflict. 이스라엘의 연이은 공격에 이란 정부는 대규모 미사일과 드론으로 보복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지난달 SPC 삼립 시화 공장에서 50대 여성 직원이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가 있었죠.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오늘 시화 공장과 서울에 있는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사고 발생 29일 만입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SPC 삼립 시화 공장으로 들어갑니다. 지난달 19일 새벽 이 공장 크림빵 생산 라인에서 50대 여성 작업자가 기계에 상반신이 끼어 숨진 사고에 대한 압수수색입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SPC 삼립 본사에서도 동시에 강제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며 법원이 번번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이번 압수수색은 영장 청구 4번째이자 사고 발생 29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너무 광범위하게 이제 압수하려는 것 아니냐 쉽게 얘기하면 그런 사유들 때문에 보통 기각되거든요. 구체적인 사유는 밝힐 수는 없습니다.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80여 명은 사고가 난 생산 라인의 공정 전반을 비롯해 작업 절차와 안전 조치에 대한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노동부는 압수물을 자세히 분석해 사고의 진상을 규명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찰은 해당 공장의 제빵 공정에서 식품용이 아닌 공업용 윤활유를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앞서 SPC 삼립 시화공장 센터장 등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노동부는 법인과 김범수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계속해서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의사 면허도 없는 70대 남성이 전국을 돌며 한의사 행세를 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불치병도 다 고칠 수 있다며 암이나 치매에 걸린 노인을 상대로 침 시술을 한 건데요. 심지어 40cm가 넘는 장침을 꽂은 채 환자를 돌려보내기까지 했습니다. KCTV 문수희 기자입니다. 자치경찰이 한 가정집에 들어갑니다. 집 안에서는 한 남성이 매트에 엎드려 누워있는 여성의 등에 침을 놓고 있습니다. 경찰이 영장 집행을 위해 침을 빼라고 하지만 남성은 아직 시술이 안 끝났다며 저항해 봅니다. 침 놓은 거를 빼주세요. 진행을 시켜야기 때문에. 아니 지금 침 다 안 났어. 침이라도 다 놔야지 무슨 큰 도중에 막 집행을. 면허도 없이 수년 동안 제주를 비롯해 전국 각지를 돌며 불법으로 침 시술을 한 혐의로 70대 남성 A씨가 구속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치매나 암 등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 120여 명을 상대로 불치병을 고칠 수 있다고 속여 시술을 했습니다. 48cm 길이의 장침을 환자 몸에 관통시키고 침을 꽂아둔 채로 환자를 돌려보내 직접 빼도록 하는 등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시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환자들은 복통이나 염증, 부음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기도 했습니다.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는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치경찰은 A씨가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것을 확인하고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의 검문에 불응한 채 도주극을 벌인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체포 당시 격투기를 했다며 난동까지 부렸는데 단 3초 만에 제압됐습니다. 김영현 기자입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경찰의 정차 명령에도 달아납니다. 순찰차가 따라붙자 쏜살같이 달아나던 차량은 갓길에 멈추는가 싶더니 다시 주행하기 시작합니다. 골목길은 물론 다리 밑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통과합니다. 운전면허 취소 상태로 확인이 돼서 근접하게 됐습니다. 창문을 내려서 확인해 보니까 이제 상해에 혈흔이 피가 많이 묻어 있어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던 도주 승용차는 이 학교 안으로 진입해 난폭 운전을 이어갔습니다. 학교 건물 사이와 정원을 가로지르는 아찔한 주행을 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학교를 빠져나와 달아나던 승용차는 다른 차에 둘러싸여 옴짝달싹 못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도 운전자가 꿈쩍도 하지 않자 경찰이 창문을 깨고 강제로 문을 엽니다. 운전자는 문을 열고 나와 경찰을 밀며 폭행을 시도했지만 순식간에 제압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정지 수준이었습니다. 남성은 체포된 이후에도 난동을 부렸습니다. 내 격투기 한 사람이니까 너를 쉽게 제압할 수 있다. 한 판 붙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음주와 난폭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오늘 오전 경기도 도심에선 50대 여성 운전자와 경찰의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여성은 순찰차 6대를 들이받으며 13km를 내달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재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차선을 오가며 위험한 질주를 벌입니다. 양옆을 둘러싼 순찰차까지 충격하며 고개 운전을 합니다. 신호를 무시하며 내달리더니 아예 역주행하며 마주오는 차량을 위협합니다. 오늘 오전 6시쯤 경기도 시흥과 안산 일대에서 난데없는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도주극을 벌인 운전자는 다름 아닌 50대 여성으로 음주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이게 합리적인 대화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동기나 이런 게 지금 불분명해요. 명확하지는 않은데. 여성은 순찰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도 도주를 이어갔습니다. 30여 분간 13km가량을 도주하면서 순찰차 6대가 파손됐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심리 상태가 불안정한 해당 여성이 안정을 되찾는 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이른 더위에 벌써 물놀이 즐기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최근 갑작스러운 소나기로 강이나 계곡물이 급격히 불어나면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바닷물도 아직 수온이 낮아 위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진철 기자입니다. 주택가와 인접한 강원 홍천강입니다. 어제 오후 10대 4명이 물놀이하다 1명이 실종됐는데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물살이 빨라 수영이 금지된 곳이었습니다. 특히 비가 온 뒤라 물은 순식간에 깊어졌고 유속도 빨라졌습니다. 저 뒤가 사고가 난 지점입니다. 제가 강 중간 정도까지 들어왔는데 중간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물살이 점점 세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최근 짧고 굵게 내리는 소낙성 비 때문에 계곡과 강물이 불어나는 건 순식간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그 물이 불어남으로써 이제 그 하류에 있는 그 물놀이 계획들은 그 물이 빠른 시간 내에 이제 다가오는 걸 깊어지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바다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4일 제주 함덕해수욕장 인근 바다에서 물놀이하던 10대 1명이 숨졌는데 원인은 차가운 수온이었습니다. 사고 지점의 수온은 17도, 물놀이 적정 온도인 23도보다 6도가량 낮았습니다. 최근 5년간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둔 6월에만 5천 건의 순환사고가 발생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양육 사각지대를 들여다보는 MBN 연중기획 당신을 닮은 아이 4번째 순서입니다. 아직도 우리인 듯 우리가 아닌 사람들, 바로 북한 이탈 주민들입니다. 그런데 탈북 여성 5명 중 최소 1명은 남한에서 성범죄를 당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을까요? 원치 않은 임신 중절 수술은 물론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안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차례 아이를 가졌지만 상대방이 뒤늦게 유부남임을 밝히며 임신 중절 수술을 강요했다는 탈북 여성.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그 사람한테 소용이 된 느낌. 왜 너한테 함부로 이렇게 하는 거지? 일상이 된 성폭행과 금전 갈취까지 당했다는 또 다른 여성은 주변에서 원치 않게 미혼모가 된 경우도 봤다고 증언합니다. 민감한 부분이고 자세히는 모르지만 있기는 해요. 너무 많은 걸 당했거든요. 이들이 눈물로 써내려간 성착취 가해자들, 다름 아닌 남한 남성들입니다. 정부 비공식 조사에서 탈북 여성 5명 중 1명은 남한에서 성범죄를 당했다고 밝혔는데 숨은 피해자는 더 많을 걸로 추정됩니다. 또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탈북민 3명 중 1명은 한부모 가족으로 국내 전체와 비교해 4배나 높습니다. 가해자와 한쪽 부모의 신상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남한 남성이 상당수라는 건 탈북민 사회의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남한에 와서 또 그런 경험을 종종 하죠. 심리적으로 연약한 일을 좀 착취하는 것이 몸에 뱉다 할까요? 그런 사람들과 만날 확률이 높은. 성범죄 개념이 없는 북한에서 건너와 물정까지 모르니 그루밍 성범죄에 취약한 겁니다. 부실한 예방 대책은 범죄를 부추깁니다.
탈북민 초기 정착 기관에서 성범죄 방지 교육은 고작 2시간뿐입니다. 직업훈련도 소수의 자격증 교육 위주로 부실해 경제적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나쁜 의도로 접근하는 사람들을 막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탈북 여성들의 이러한 어떤 사회적 문제들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성교육, 인권교육, 그리고 법률 교육까지 포함해서 좀 더 강화하고 좀 확대를 해야 되죠. 이들의 보호망 확대에 대한 정부 입장은 필요시 검토. 당국이 망설일 동안 탈북은 또 다른 감옥행이 돼갑니다. 탈북민 사회 인권에 대해서 좀 다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고통스럽게 산다는 거를 북한으로 말하면 정치범 수용소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올해는 이른 장마가 예상됩니다. 이틀 뒤 중부를 시작으로 다음 날엔 남부까지 호우경보급 폭우가 예상돼 피해가 우려됩니다.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 대한 정확한 위치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하니 당분간 기상 관련 소식 자세히 살피셔야겠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간당 115.5mm의 폭우로 토사가 쏟아져 70대 남성이 숨진 현장입니다. 지난해 장마철 충남에만 672건의 산사태가 발생해 축구장 139개 면적에 피해가 났습니다. 시간당 강수량이 30mm 이상일 땐 이렇게 30도 이상의 급경사지 주변에선 언제든 산사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즉시 대피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강수량에 따라 산사태 주의보와 경보를 운영하고 있지만 띠 모양 강수 때의 위치를 종잡을 수 없었던 게 피해를 키웠습니다. 기상청은 모레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다음 날 남부지방까지 장마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사흘간 호우경보급 폭우가 예고됐지만 이번 장마 역시 강수 집중 지역의 변동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체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며 폭이 좁은 띠 형태의 호우 발생 가능성이 높겠으니 비 피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일요일인 22일엔 정체전선이 제주도와 남해 사이에 머물며 장마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입니다. 덥고 꿉꿉한 날씨가 사흘 정도 이어진 뒤에 다음 주 수요일쯤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서울 아파트 불장이 신축을 넘어 구축까지 외곽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지은 지 20년 된 아파트도 연이어 신고가를 찍고 노도강 지역도 들썩이고 있는데 정부의 선제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서울 성동구의 한 800여 세대 아파트. 준공 18년 차 구축인데도 지난달 말 전용 84제곱미터가 21억 원, 신고가에 팔렸습니다. 대안으로 마포, 성동, 광진까지 가는 거야. 연식이 있더라도 여전히 매수세력이 강하다. 지은 지 15년 된 마포구 아파트도 신고가 하루 만에 1억 5천만 원이 더 뛰었습니다. 준공 20년 가까이 된 구축 아파트들에까지 매수세가 몰리면서 연일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서울 외곽도 심상치 않습니다. 한강벨트에서 열기가 번지면서 노원과 도봉, 강북구 등 이른바 노도강도 2022년 고점대의 85%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안 움직이다 지금 조금 움직이는 형국은 좀 됐어요. 하루라도 빨리 움직이시는 게 낫죠. 지난달 서울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 역시 131.5로 한 달 만에 반등하며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 때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뚜렷한 정책 신호는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을 망라한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작업에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금 규제는 안 하고 공급으로 잡겠다라고 공급이 언제 공급이 될 줄 알고 시장의 수요자들한테 믿음을 줄 수 있을까? 더 오르기 전에 사야 한다는 불안 심리가 커지고 있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더 가팔라질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기대를 모았던 외국인 가사 관리사는 너무 비싼 비용이 문제였습니다. 올해 시급이 16,800원, 주 40시간 이용하면 월급이 290만 원입니다. 결국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윤주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필리핀 상징색인 파란색 재킷을 맞춰 입고 입국했던 가사 관리사들은 지난해 9월부터 가정에 배치됐습니다.
100명이 들어와 지금은 86명이 육아와 청소 등 집안일을 돕고 있습니다. For me, it's very rewarding that I have an opportunity to work and care for the family that I care for. They are very kind and respectful to me.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문제였던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비싼 비용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기준 시급 16,800원을 줘야 하는데 지난해보다 20%나 올랐습니다. 주 40시간 이용 시 월급이 290만 원으로 돌봄 비용 완화라는 도입 취지가 무색합니다. 매우 저렴한 외국 인력을 도입하는 것은 그 노동 환경에 비추어 볼 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겠구나라는 판단을 했고요. 고비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금 시범사업 단계에서 제도를 중단할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 입장까지 나왔습니다. 돌봄 비용 부담 완화와 관련된 그런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제 본사업이 좀 어려움이 있다. 서울시는 소득이 낮은 가정도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쓸 수 있도록 정부가 돌봄 비용을 일부 지원해주는 방안을 여성가족부와 협의하겠다는 고육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이 애초에 시범사업에 부정적이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요즘엔 식당이나 카페 갈 때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하지만 이 반려동물을 위한 음식, 이른바 펫푸드를 직접 만들어 파는 건 불법이었는데 정부가 일정 기간 이 규제를 풀어보기로 했습니다. 이제 함께 음식도 즐길 수 있게 된 겁니다. 유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근교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입니다. 반려동물을 데려올 수 있는 매장으로 문을 열었는데 주말엔 반려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곳엔 반려동물과 편히 쉴 수 있는 별도 부스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물그릇을 비롯한 다양한 소모품도 곳곳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반려동물용 식음료도 곧 내놓을 예정입니다. 같이 와서 저희만 맛있는 거 먹으니까 미안하고 아무래도 좀 가방에 들어갈 게 더 많아지고 하니까 많이 좀 불편하고 했었죠. 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규제 샌드박스로 반려동물 사료 즉석 조립 판매 서비스를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멍푸치노, 퍼페티처럼 반려동물 전용 음식을 카페에서 조만간 즐길 수 있는 겁니다. 이미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는 별도의 사료 제조 시설 없이 조리 공간을 구분해 제공합니다. 1,500만 반려인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수요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간단한 가공 정도의 제조는 제조 시설 없이 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오는 2028년 2조 5천억 원 규모로 커질 K-펫푸드 시장을 잡고자 업계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마트에서 생필품 고르듯 이 수십 종류의 약을 비교하고 골라 살 수 있는 창고형 약국이 국내에도 생겼습니다. 다양한 약을 시중 약국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장점까지 있는데 약사들 반발이 거셉니다. 신용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쇼핑카트를 끌고 장바구니를 손에 들고 담는 제품들, 다름 아닌 약입니다. 대형마트 같은 이곳은 국내 첫 선을 보인 창고형 약국입니다. 계산대에는 일반 직원이 아닌 가운을 입은 약사들이 있습니다. 이곳은 다른 약국과 달리 마트처럼 가격표가 매대에 붙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소비자들은 다양한 약들을 한눈에 비교하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은 없지만 일반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반려동물용 의약품까지 판매하는 약만 2,500종에 달합니다. 일단 가격 비교하려고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집에다가도 이제 막 구비를 해놔야 되는 상비약들도 한 번에 좀 살 수가 있어가지고. 이곳에는 서너 명의 약사가 상주하며 복약 지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찾을 수 없는 약사의 그런 복약 지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사가 직접 설명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 약사들은 생존권을 위협당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약의 오남용을 조장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과자 고르듯이 약을 그렇게 고르는 건 아니잖아요. 싸다고 뭐 쟁여놓고 사는 들도 상당히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보건당국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약국인 만큼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지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경계성 지능인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지능 지수가 70 이하면 지적장애로 분류되는데 이 기준보단 높지만 평균보단 낮은 지능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지원을 받을 수도 없는 이 제도 밖 그늘에 놓인 이들의 이야기를 장덕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20대 경계선 지능인 A씨는 일주일에 2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직접 반죽을 만들고 모양을 잡아 쿠키를 굽는데 경계선 지능인이 일하는 특별한 사업장입니다. 자격증을 따서 취직하고 싶었지만 A씨에게 사회의 문턱은 높았습니다. 50점째 맞았는데 갈수록 점수가 바닥에 치더라고요. 너무 속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슬럼프도 찾아오고. 20대 후반인 경계선 지능인 B씨는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해 취업을 준비했지만 10년 가까이 안정적인 직장은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 취직보다는 알바이트 쪽을 했어요. 택배사업자, 포장알바, 분류알바 여러 가지 시도해봤어요.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가 71에서 84점 수준으로 지적장애는 아닌 경계 구간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학습이나 적응이 느려 취업하거나 직장 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경계선 지능인들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아 그동안 예산 지원에서 제외돼 왔는데 실태조사도 지난해부터 시작되는 등 정부 대책은 걸음마 수준입니다. 경계선 지능인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직업과 고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0%에 이르고 일반 청년과 비교해 취업률은 10%포인트 이상 낮았습니다. 사정이 이렇지만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법적 정의조차 없어 지원은 사실상 없습니다. 지금 경계선 지능인 지원법이 지금 제정 자체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에 대한 제도라든지 그런 서비스 이런 지원들도 부족한 상황이고요. 전체 인구의 10%가량이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진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요즘 챗GPT 같은 생성형 AI 사용자가 늘면서 이걸로 사주를 보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챗GPT의 생년월일 같은 개인정보를 입력해도 괜찮은 건지 노하린 기자가 사실 확인해봤습니다. 최근 점집을 직접 찾는 대신 AI를 활용해 간편하게 사주를 보는 젊은 층이 늘고 있습니다. 자주 보는 편이고 챗GPT에서 되게 체계적으로 잘 알려주시는 편이라서 거기에서 좀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실제 챗GPT에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각 등을 입력하자 사주 팔자는 물론 올해 운세, 연애운과 재물운까지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AI 챗봇에 개인정보를 알려줘도 유출 우려는 없는 것인지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설정창에 들어가면 사용자 정보를 모델 훈련에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는데요. 만약 허락하면 한 번 학습된 개인정보는 절대 지울 수 없습니다. 반면 모델 훈련을 거부하면 개인정보는 학습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AI는 개인 데이터를 익명화해 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익명화되는지는 AI 기업들만 알 수 있습니다. 국내법에서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강제하고 있긴 하지만 해외 AI 기업은 이를 적용받지 않아 데이터 활용이 기업 윤리에 맡겨지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AI 챗봇 가운데는 사용자가 훈련에 동의하는지 여부 자체도 선택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자기 걸로 삼으려고 하는 게 회사의 기본적인 본능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거냐, 그냥 사용할 거냐 하는 거는 사실 전적으로 기업의 어떤 역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취재 내용을 종합해보면 AI 챗봇에 말한 개인정보가 셀 수 있다는 명제는 기업에 의한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절반의 사실로 판단됩니다. AI의 자문을 구하는 사례가 많아진 만큼 개인정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깊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입니다. 사실 확인 노하린입니다. 매경 미디어그룹이 매년 우수 기업인과 기관장을 선발해 발표하는 대한민국 글로벌 리더 시상식이 오늘 서울 엘리에나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오늘 시상식에선 강성희 캐리어 에어컨 회장 등 21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움츠러들기보다는 과감한 도전과 혁신으로 위기를 돌파하고 압도적인 성과를 창출해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올해 치른 6차례 대회에서 5번이나 우승을 차지한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이 지옥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상대 선수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고 싶어서 억소리 나는 훈련을 받는 건데요. 최영규 기자가 만났습니다. 공을 받기 위해 코트 구석구석을 다니는 안세영의 발이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일주일에 2번 있는 새벽 훈련과 오전, 오후까지 계속되는 고강도 훈련에 강철 체력을 자랑하는 안세영도 억소리를 냅니다. 정말 굉장히 힘들고요. 이번 주를 버틸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 정도로 좀 힘든. 지옥 훈련과 함께 안세영은 최근 자신의 플레이를 영상으로 분석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자신이 주로 실점하는 상황은 어떤지, 또 어떤 방식으로 득점하는지를 분석해 훈련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강점인 수비는 물론 공격도 날카로워져 완전체로 거듭나는 중입니다. 수비로만은 살아남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정확성, 이제 찬스공에서 확실히 끝내주는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다음 달 일본과 중국 오픈, 그리고 올림픽 금메달을 따낸 파리에서 열리는 8월 세계선수권대회 재패를 넘어 절대지존을 향해 가는 안세영은 상대들에게 섬뜩한 선전포고를 날렸습니다. 좀 지지 않는 선수가 확실히 되고 싶고요. 또 많은 선수들에게 조금 두려운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지지 않는 선수가 되겠다는 다짐을 지키기 위해 지옥 훈련도 마다하지 않는 안세영이 다시 한번 파리의 여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비구름이 물러가니 다시 무더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서울은 낮 기온이 29.6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4도가량 높았는데요. 내일은 31도, 모레는 32도까지 올라 갈수록 더 더워지겠습니다. 습도까지 높아 불쾌감도 상당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서해안과 남해안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좁혀지면서 시야가 무척 답답하겠고요.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안개는 거치고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고요. 내일 한낮에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덩달아 오존 농도도 짙어질 것으로 보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아침엔 대부분 20도 안팎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중부지방 낮 기온은 서울과 강릉, 대전 31도, 남부지방 낮 기온은 광주와 전주 32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요일 밤 중부와 전북을 시작으로 금요일에는 전국에 장마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시작부터 호우경보 수준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